야야, 응? 니 그거 아나? 조선시대에 막 칼럼니스트가 있었대. 야, 혹시 슈가보이 백종원이나? 야, 정신 챙겨. 조선시대야, 조선시대. 조선시대 마칼럼니스트. 아니, 난 몰라, 그런 양반은. 있다니? 그니 몰라? 교산 허균 선생이라고. 야, 교산 허균은 홍길동전이지. 뭔 마칼럼니스트는? 야, 그리고 홍길동전이 명태전, 새우전, 그런 전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교산 허균 선생이 쓴 우리나라의 최초의 음식 비평서 그게 있다니까. 그렇다고? 아니, 근데 그게 뭔데? 난 모르지. 내가 알면 네 형님이지. 어? 아이, 근데 있지 않는가? 오늘 시간여행 강원에서 그 비평서가 나온대. 아, 그거 보고 맛있는 것 좀 소개 좀 시켜주고 그래야지 뭐. 얼른 가자고. 가자고. 시간여행 강원 이번 주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구수한 입담으로 강원의 역사를 풀어낸다.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강원대학교 김풍기 교수. 잊혀진 고유의 음식을 찾아 한식의 대중화를 이끈다. 한식요리 전문가 고은숙 원장. 향토 문화학자 음식 맛의 속살을 이야기하다. 삼척시립박물관 김태수 소장.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귀여운 수다꾼 파란 눈의 한국인 가톨릭 관동대학교 최다미 강사와 함께합니다. 저희 시간여행 강원 테이블 위에 평소와 다른 장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여행 강원은 음식 얘기입니다. 도문대작에 나오는 조선시대 강원도의 음식 이야기인데요. 먼저 도문대작이란 어떤 책인가? 자, 김풍기 교수님 소개를 좀 해주세요. 도문대작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도라고 하는 게 그 푸죽간이라는 뜻이고요. 문자는 문자를 쓰고 대자는 큰 대자고 작자는 씹을 작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푸죽간 앞을 지나면서 크게 입맛을 쩍쩍 다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도문대작은 허균이 그 귀양살이하는 도중에 쓴 음식 관련 책인데요. 조리서는 아니고 이제 음식에 대한 이러저러한 자신의 기억들과 또 그동안 자기가 먹었던 많은 음식들을 분류해가지고 그거를 항목별로 기록해 놓은 이런 책이라서 아마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음식 인문학 관련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종류의 책으로는 아마 조선 그 허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굉장히 아주 독특한 음식 관련 책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도문대작의 명성이 전해지고 있고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좀 대단한 그렇습니다. 도문대작에 나오는 우리 강원도의 음식 어떤 게 그러면 있나요? 먼저 그 떡 종류에서 강릉의 방풍죽과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의 서기떡, 회양의 뭐 옹기정과 그리고 과일류에서는 강릉의 하늘배와 삼척의 자두, 춘천, 홍천의 황도, 원주의 수박, 그리고 새와 짐승류는 그 회양의 곤발바닥과 사슴의 혀, 양양의 뭐 호랑이 태 이게 나오고 사슴혀. 예, 사슴혀. 그다음 해산물로는 삼척의 대게를 비롯해서 보통 42종이 소개되는데 그중 절반이 이제 동해에서 나는 것이고 마지막 채소류에서 삼척의 올미역과 영월의 마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풍죽처럼 이렇게 직접 요리한 것들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난 음식 그 자체에도 많이 소개가 돼 있군요. 자, 그 서양에도 이런 음식, 그러니까 고전에,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라 수백 년 전 뭐 이런 음식들을 소개한 책들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기원전에 있다는 설은 있지만은 1세기 때 그 로마 그 요리사가 책을 냈어요. 로마 사람들이 우리 양념 있잖아요. 왜 불고기 양념, 제육볶음 양념 그런 양이 500개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그럼요. 동물마다 생선마다 새마다 조류마다 이 양념이 달랐어요. 그래서 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이 이 도문대작에 나오는 방풍죽 요리 과정을 화면으로 담아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방으로 나와서 방풍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쌀은 오늘 충분히 좀 불렸습니다. 그래야지만 호화가 빨리 되니까 쌀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방풍나물입니다. 방풍나물은 도문대작에 나오는 그런 나물로서 향이 굉장히 좋은 나물입니다. 맛을 본 지 3일이 지나도 그 향이 여전히 입가에 맴돈다는 방풍죽. 먼저 불린 쌀을 들기름에 달달달 볶아줍니다. 오늘 저 죽을 끓이는 데는 좋은 물로 끓이기 위해서 샘물을 받아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물은 한꺼번에 부어주는 것보다는 조금씩 보면서 물은 쌀의 7배 정도 부어주고요. 방풍의 줄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방풍잎만 적당한 크기로 썰어 쌀이 퍼져 끓어오르면 방풍잎을 넣어줍니다. 밑간은 소금으로 조금만 뿌려주세요. 아주 간단하죠? 방풍죽은 반쯤 식은 상태에서 먹으면 그 향미가 더욱더 진해진다고 하네요. 도문대작 첫머리에 나오는 음식, 바로 방풍죽입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만은 사실 아까부터 이게 준비가 돼 있었는데 말이죠. 지금 마치 요리를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방풍죽을 우리 고은숙 선생님이 직접 끓여주셨는데 도문대작에서는 이 방풍죽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 어떻게 설명이 돼 있는지 이 먹기 전엔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소개되어 있습니까? 도문대작이 그렇게 그 분량이 많은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110가지 이상의 그 요리가 그러니까 음식이 쫙 소개되어 있죠. 그 중에 제일 처음으로 딱 소개하는 게 방풍죽입니다. 방풍죽인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의 외관은 강릉이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나의 외관은 강릉인데 그곳에 방풍이 많이 난다. 그러죠. 근데 2월이면 그러니까 음력 2월이겠죠. 2월이면 그곳 사람들은 해가 뜨기 전에 이슬을 맞으면서 처음 도단한 싹을 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곱게 찌은 쌀로 죽을 끓이고 그리고 반쯤 익었을 때 방풍싹을 넣는다. 그러니까 조리법도 이제 살짝 넣은 거죠. 그리고 다 끓으면 차가운 사기 그릇 아니겠습니까? 차가운 사기 그릇에 그걸 담아서 따뜻할 때 먹는데 아주 달콤한 향이 입에 이제 오래 남는다. 이제 이런 기록을 남겼고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요산군수, 지금의 수안군이죠. 요산군수로 나갔을 때 이제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서 방풍죽 한번 끓여봐라 해서 먹어봤더니 정말 맛없더라. 뭐 이렇게 이제 쓴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허균이 정말 어렸을 때 그 자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럴 때 먹었던 그 강릉의 방풍죽이 오랫동안 말하자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는 증거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고은숙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방풍죽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또 맛을 전해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맛을 봐야 됩니다. 이 방풍죽은 어떻게 중점을 두고 만드시는 건가요? 방풍죽은 뭐니 해도 양리 성분이 제일인 것 같아요. 맛도 이제 입안에서 향이 3일간 간다고 했지만 그래서 세간에 이런 양리 성분이 알려지면서
방풍이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방풍잎을 그동안 관심 없던 분들도 네, 다 그냥 네. 지금 이 미역 튀각 자체가 전 사실 이게 더 맛있게 지금 맛있죠. 손이 가요. 다 먹고 하면 안 되나요? 드십시오. 네. 맛있습니다. 다 드신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우빵 같아. 손이 가요, 손이 가. 손이 가요. 네. 근데 미역 자체로 도문대작에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 도문대작에 보면은 그 삼척의 올미역. 올미역이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올미역이 그러면 어떤 미역인가? 네. 삼척의 그 미역은 그 예. 자연산 돌각 미역이라고 예. 하는데요. 이 돌각 미역이 이제 제철보다 조금 일찍 나오면 올미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금 철 이르게 나온 건데 예. 보통 미역이 이제 3, 4월에 나와야 되는데 정월에 나오는 이제 올미역을 달리 불러서 이제 예. 올미역이라는데 그 이 미역 일반 미역과 다르게 굉장히 일반 미역은 좀 흐물흐물한데 네. 올미역 같은 경우는 좀 꾸덕꾸덕하면서 부드러운 특징이 있어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예. 여성들은 네. 그 미역국 아, 좋죠. 많이 드시잖아요. 예. 서양에서는 아기 낳고 미역국으로 이렇게 2달 뭐 이렇게 먹고 그러진 않죠. 그런 것도 없고 왜 우리가 그 아이 낳으면 한 달 동안 예. 집에서 그 무슨 조리? 사료조리. 예, 그거 하는데 서양은 그런 건 없어요. 예. 뭐 그냥 아기 낳고 바로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러더라고요. 예, 샤워도 하고. 그 도문대작에 천사배, 강릉 천사배 네, 얘기가 나온다는데요. 천사배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 이제 강릉 천사배 이야기는 예, 이게 천사라는 게 이제 하늘이 내린 배 이런 뜻으로. 그렇죠. 하늘 천자 줄사자, 예, 그러니까 예. 하사한대 할 때 사자 네. 이렇게 이제 천사리 이렇게 써 있는데 배리자 써서 예. 천사배인데 이게 이제 왜 천사배냐면 거기 그 도문대작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명나라 때 강릉의 진사였던 그 김영이라고 하는 분 집에 이제 배가 이제 항구로 돋아났는데 예. 열매가 사발만 했다는 거예요. 어허. 굉장히 큰 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처음 그 배가 시작돼 가지고 예. 지금은 널리 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 그 당시에 그 허균 당시에 이게 이제 17세기 초반이니까 네. 그 당시에 강릉 지역이 꽤 널리 알려졌던 것 같아요. 도문대작에 나온 우리 강원의 음식과 관련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소재가 좀 바뀝니다. 삼척 대게와 관련된 화면이거든요. 관심 있게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이곳은 강릉 안인진항입니다. 개잡이 철이 되면 어부들의 하루는 무척이나 바빠지는데요. 우선 배에 그물을 잔뜩 싣는 걸로 어부의 일과는 시작됩니다. 지금 이렇게 국물 씻고 나가가지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이제 그물을 투망을 하고 투망한 거는 이제 한 18일이나 20일 땡기니까 이제 그 전에 한 20일 전에 투망해놨던 걸 가서 이제 양망을 다시 걷어 올리는 거죠. 항구를 떠난 배는 2시간여 바다를 달려가는데요. 20날쯤 전에 쳐놓은 그물을 거들어 가기 전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물길 좋은 곳에 새로운 그물을 쳐놓아 개를 잡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걸 투망 작업이라고 합니다. 희망의 그물이 출렁이는 바다를 덮는 동안 어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 이제 추와 부표도 띄우고 투방 작업이 얼추 끝난 모양입니다. 이내 배를 돌려 미리 쳐놓은 그물을 만나러 갈 차례. 얼마나 많이 걸려 있을지 이때만큼 설레고 긴장되는 순간도 없습니다. 바다에 쳐놓은 그물을 걷어올리는 작업을 양망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20일 전에 쳐놓은 그물에 개가 걸렸으면 아직 살아있을까요? 신기하게도 개는 그물에서 한 달도 더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끈질기고 대단한 녀석들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꾸물꾸물한 게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빗방울 떨어지기 전에 어서 빨리 그물을 거둬들여야 하는데요. 어부들 속이 타들어갑니다. 동시에 손길도 바빠지죠. 그래도 그물 사이사이 뽀얗고 하얀 속살은 감춰둔 채 울그락불그락 붉게 타버린 얼굴 온 천하에 드러내는 개를 보고 있노라면 힘든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작업에만 몰두합니다. 혹독한 겨울바다는 봐주는 법이 없는데요. 그 바다에 온몸을 맡긴 채 잠시 쉬는 틈도 없이 일을 하다 보니 개 잡는 일을 극한 작업이라고들 부르죠. 봄이 오기 전까진 한창 제철이라 살이 통통하게 올랐으니 값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맛에 바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와, 어린애 얼굴만큼이나 크네요.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배의 뒷모습은 언제 봐도 기분 좋은 풍경입니다. 차디찬 겨울 항구의 활기를 불러일으킨 주인공, 개. 요 녀석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게살을 이용을 해서 오늘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요. 자, 게살은 우선 양념을 좀 하겠습니다. 머스타드를 이용해서 게의 잡냄새를 없애줄 머스타드 소스를 게살에 바른 뒤에 빵에 마요네즈를 발라주면 빵이 다른 재료의 수분을 빨아들이는 걸 막아주겠죠. 이제 각종 채소와 치즈, 피클 등을 넣고요. 준비해놓은 게살을 올려서 와, 허균 선생도 이 게살 샌드위치 한번 맛보면 그 맛에 홀딱 반하시지 않을까요? 화면을 통해 지켜본 대게가 저희 시간여행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애석하게도 이게 조금 전까지는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거 봤거든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뜨끈뜨끈한 향까지 이제 풍기면서 우리 테이블 위에. 이건 뭐 우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시청자 여러분께 이 맛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준비됐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대게라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삼척대게가 사실 유명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 지금 뭐 대게 하면 그 영덕대게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 영덕대게라고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동해안에서 게가 많이 잡히는 곳은 연안 쪽에 바위가 많이 있는 삼척, 울진, 영덕 쪽이 거의 그 대게가 집산지인데 이게 이제 1930년대부터 이렇게 영주를 거쳐서 서울, 대구를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삼척하고 울진이 교통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그 대게를 집하는 장소가 영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덕에서 다 모아서 나가다 보니까 외지에서는 동해안에서 대게는 영덕 대게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지금은 뭐 울진, 삼척, 뭐 영덕 모두 자신의 어떤 메이커를 걸고 이제 대게를 홍보하고 있는데 동해안 대게는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마 모든 음식에 호불호가 다 있습니다만은 이 게의 맛을 싫어하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죠. 뭐 해외에도 당연히 그럼요. 랍스타도 물론이지만 이 게도 많이들 맛있게 드시던데. 나라마다. 그렇죠. 그럼요. 도문대작에도 이 게와 관련된 또 소개가 돼 있죠. 게를 소개하고 있죠. 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게는 삼척 거만 소개합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쓰냐면 삼척에서 나는 게는 크기가 강아지만 하다 그랬어요. 이 강아지가 얼마나 큰지 실제로 강아지만 해요. 강아지만 하셨습니까? 그리고 강아지만 해요. 그리고 그 다리는 큰 대나무 정도 된다. 지금 딱 이 모습이네요. 그래서 그리고 맛이 달고 이거를 포로 만들어 먹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만들어 먹는 게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포로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를? 주로 겨울철에 많이 하는데 이제 이 포를 이 게를 쪄서 다리만 떼서 다리만 떼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밖에서 말립니다. 말리고 나면 이 수축돼서 이렇게 잘 빠지는데 떼서 먹으면 오늘날의 게맛살 같은 그런 아주 쫄깃쫄깃하고 오리지널 게맛살이네요. 그런 식감을 유지합니다.
아, 이걸 근데 한번. 게맛살이 아니고 그건 게살인데요. 아, 그러네요. 게살. 네, 게살. 맛게살이네요. 맛있는 게살. 그럼 오늘 이걸 다 드시지 마시고 몇 개를 떼서 한번 우리가 네, 말려보세요. 말려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교수님. 네. 아유, 근데 일단 좀 먼저 드십시오. 그러니까 뭐 지금 어차피 다 드시지 못하지만 맛을 일단 보셔야 진지한 이 삼척 대게의 또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잠시 맛을 좀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걸 보시면 이걸 뜯을 때 네. 이렇게 해서 예. 아. 좀 여기를 자르고 네. 그다음 요쯤을 이렇게 호호. 지금 자르면 숙련된 이렇게 예. 해서 자, 그러지 마시고 다 줄을 서서 우리 김태우 소장님한테 까달라고 좀 다시 좀 알려주세요. 예.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 번만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띄어서 네. 이쪽을 조금 잘라주고 이쪽을 자, 지금 예, 최담희 교수님 잘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디 조금 위쪽에다가 말이 약간 위쪽으로. 위쪽에다가 위쪽에다가 이렇게 지금 눌러서 어쩔 줄을 모르고 계십니다. 안 이쪽을 나왔어요. 다시 잡고 아직 여기? 예,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쭉 당기면 좀 더 윗 부분을 아, 네. 잘 잘 뺐습니다. 그쪽이 아니고 훌륭한 이쪽으로 학생입니다. 빼셔야 훌륭한 돼요. 자, 옆에 보시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빼야 되는데 지금 최담희 네, 네. 맛있는데. 자, 김 MC. 예, 예. 제가 아니, 진짜 괜찮은데. 아유, 네. 저 직접 감사 이걸 맛을 봐. 이게 이 정도 크기 되려면 정말 좋죠. 얼마 있어요? 예. 그 지금 우리가 대게 맛도 보고 직접 허균 선생이 도문대작에 언급한 대로 오늘까지 그대로구나라는 것도 직접 실감을 했는데요. 지금 한 뭐 수십 종의 그 해산물을 언급한 것 중에 그 도루묵 얘기도 또 있죠. 네, 도루묵 얘기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루묵 얘기는 뭐 예. 선조 때 뭐 피난 갔다가 뭐 이제 맛봤더니 있었던 맛있어서 나중에 다시 먹었더니 맛이 없어서 도루묵이라 해라 뭐 이런. 네, 얘기죠. 그런 네, 건데 얘기 구조는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데 허균의 도문대작에는 네. 고려 때 이야기로 나옵니다. 아, 예, 그래요? 그 고려 때 이야기로 나오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원래는 이 처음 이름이 나무목자 모고였다는 거예요. 모고. 이게 예. 동네에서 그랬는데 고려 때 이 모고를 너무 좋아하는 임금이 있어서 네. 봤더니 고기를 봤더니 이게 은빛 나는 네, 그렇죠. 고기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왜 나무목 이렇게 그 멋대가리 없는 이름이 붙었냐. 앞으로 요거 은빛 할 때 은자를 써서 은어라고 불러라. 예. 근데 지금은 은어 그러면 다른 네, 물고기가 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은어라고 불렀는데 하도 많이 먹어서 실증이 나니까 야, 그 도루묵이라 그래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도루묵 예, 이름이 도루묵 그 도문대작에는 환목어. 예. 예. 도로 환자에다가 예. 나무 목자를 써서 환목어 도로목 예, 예. 이렇게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예. 네. 그 해산물 종류나 맛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통계, 생산량 뭐 이런 것들도 이게 그러면 도대체 허균 선생은 어느 분야의 전문가셨던 겁니까? 아, 저도 이런 기록 보면서 예. 굉장히 그 흥미로운 게 사실 이 110가지가 넘는 음식을 기록하면서 모든 항목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써놓은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그냥 아주 간략한 기록만 있고 네. 어떤 거는 아까 방풍죽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기억을 써놓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수박 네. 같은 거 이런 거는 그 고려 때 홍다구라는 사람이 처음 개성에 이제 심었다 그러는데 뭐 연대를 따져보면 아마 홍호가 뭐 강남에서 들여온 것보다 먼저일 거다 이렇게 이제 약간 분석까지. 고증하는 내용도 예, 있고요. 예. 또 이제 청어 같은 거 요즘도 많이 먹죠. 청어 네. 같은 많이 경우 먹죠. 이제는 청어에는 4종류가 있다. 뭐 이러면서 뭐 북도에서 나는 건 뭐 모양이 어떻고 배는 예. 희고 뭐 어디서 나는 건 어떻고 이러면서 그 옛날에는 이 청어가 굉장히 흔했는데 뭐 고려 말에는 쌀 한 대에 40마리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목은 이색 같은 사람은 이 물가가 이렇게 비싸냐 이러고 한탄에 떼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한 어떤 그 기록을 예. 이게 남기기도 했죠. 그런 걸 보면 이 기억력도 좋지만 네. 그 아주 관심사가 넓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또 하나 궁금한 건 말이죠. 아마 특히 강원도 분들도 제첩국 뭐 이런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그 민물에서 나는 거니까. 그런데 경포 제곡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제곡이라는 게 제첩, 송주에서 제첩 유명하고
그 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그 지금 전문가들이 해석해 놓은 걸 보면 네. 뭐 민물조개라고 하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민물조개인지까지는 이렇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제첩하고 그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저기 네. 예, 김풍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예. 네. 제첩하고 약간 차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허균이 뭐라 그랬냐면 이 민물조개 그러니까 제곡은 경포께 제일 맛있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물론 새우도 이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흙 냄새가 별로 안 나고 정말 맛있다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게 특히 저는 이 중요한 기록인 게 그 백성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어려울 때 보릿고개를 겪거나 뭐 이럴 때 여기 경포호 조개 때문에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걸 보면 예. 제첩보다는 조금 그래도 그 뭔가 그 식사 대용으로라도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았을까? 그럼 조개 종류는 확실한 거 같습니다. 예, 조개 종류입니다. 조개 종류인데 그러니까 경포호에 살았다니까 예. 이거 잡혔다니까 이제 그런 그 거죠. 저희가 어렸을 때 강릉 지역은 이제 아침 일찍 아주머님들이 부새우 팔아요 이렇게 네, 부새우 다녔거든요. 많이 팔죠. 근데 그 뜨끈뜨끈하게 살짝 끓여서. 끓인 거인가요? 네. 그 맛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제곡은 그건 아니죠? 이 조개입니다. 네, 조개는 조개는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조개는 확실한데 다만 이제 이게 한자로 쓰다 보니까 이 한자가 지금은 그 당시에 뭘 지칭하는 건지를 이제 명확히 대치시키니까 이게 매치시키질 못하는 거죠. 예. 그럼 이 곡자는 곡식할 때 곡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곡식 곡자를 쓰냐면 이게 곡식 대용으로 먹었기 때문에 제곡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방풍죽을 고운숙 선생님이 다시 살린 것처럼 제곡이 이거였다라고 해서 만약에 다시 살려내고 네. 이걸 가지고 요리를 만들고 그런다면 관심 있으시면 한번 연구를 예, 물론입니다. 예. 그러면 뭐 저기 그 네. 경포호부터 먼저 들어가셔야겠죠. 자, 이 도문대작의 저자는 홍길동전을 쓴 허균 선생입니다. 허균 선생의 삶을 이 시점에서 한 번쯤 더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제작진이 관련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강릉시 초당동의 허균 헌안설원 생가터입니다. 지난 2001년 복원된 이곳은 아름다운 소나무 숲을 지나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대부의 한옥 형태를 띠고 있죠. 외가가 있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들어진 곳 강릉. 허균 선생은 선조 임금 때 동인의 영수였던 허엽 선생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막내 아들로 태어난 것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대부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겠습니까? 허균 선생의 특징은 학문에 관심이 많아서 5살 때 글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9살 때 처음으로 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허균의 인생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형인 허봉의 친구였던 이달 선생의 문화로 들어가 누이 난설원과 함께 수학을 하는데요. 이내 아버지와도 같았던 형 허봉이 귀양을 가 죽음을 맞게 되고 마지막 남은 의지처 누이 난설원까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가족의 붕괴는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허균의 유년 시절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청년기의 삶은 암울한 삶을 살았죠. 아버지처럼 의지했던 형 허봉도 돌아가시고 문학적으로 큰 동반자였던 누나 난설원까지 잃게 되면서 마음에 큰 공허함을 갖고 있을 때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허균 선생은 나이 드신 노모와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함경도까지 피난을 갔다가 그 전쟁터에서 아내와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의 고난은 관직에 나간 이후에도 계속되는데요. 탄핵과 파직의 연속이었습니다. 삼척부사로 임명되지만 몇 달을 넘기지 못했고 중앙요직을 두루 거치지만 늘 관직 이후엔 귀양을 떠나게 되죠. 허균 선생은 1610년 전시 대독관으로 있으면서
그 해에 치러진 과거 시험에서 조카와 조카 사이를 부정 입학을 시킵니다. 그 벌로 인해서 전라도 함렬로 귀향을 가게 되는데 팔도에 있는 명품 특산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쓰게 된 것이 도문대작입니다. 사대부가에 태어나 실력을 인정받고 요직을 두루 걸친 조선의 엘리트 허균. 당연히 귀한 음식들도 많이 맛볼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사람 사귐이 넓었었다고 하니 두루두루 사람들을 만나고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요리들도 접해봤겠죠. 그의 이러한 화려한 이력이 도문대작이라는 음식 해설서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요? 도문대작은 허균 선생이 함열로 귀향을 가서 쓴 책입니다. 귀향은 어쩌다 가게 됐는지 우리가 뭐 허균을 한번 얘기했을 때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귀향을 가서 이렇게 역작을 또 남기셨다는 것도 참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예, 예. 예, 1610년 네. 10월 19일 날 그 왕조실록 기록을 보면 네. 허균이 과거 시험에 그 한 일원,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관장하는 관리로 그걸 시관이라 그러는데 네. 시관으로 발령이 납니다. 네. 허균의 큰 형이 허성이지 않습니까? 예. 허성인데 허성의 아들이 허보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허균한테는 조카죠. 네. 조카가 합격자 명단에 들어 있었던 예. 거예요.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이런 국가적인 시험을 치를 때는 시험 채점관이나 관리자가 내 그 친인척 중에 시험 치르는 사람이 없다 이런 걸 하고 들어가는 게 상피제도가 있었는데 왜 이거 얘기 안 하고 조카가 시험을 보는데 가서 관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33명 방에 들어가 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뭐 아주 우여곡절이 많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그 귀향 처분이 내려져 가지고 음력 12월 초하룻날 드디어 이제 귀향을 떠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함열이죠. 전라북도 함열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균이 함열로 귀향 갔을 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겨울입니다. 그러면 허균이라고 하는 인물이 귀향을 갔을 때는 사실 그 지역 이 함열이라고 하는 데를 귀향지를 자기가 선택해서 가요. 기록에 보면. 그거는 뭐냐면 이 양반이 귀향 가는 게 희생양으로 갔다 이런 느낌이 이제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간 건데 갔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봄이나 여름이면 그래도 주변에 먹을 게 있는데 한겨울이니까 이게 뭐 바다에서 나는 것도 없고 강에서 나는 거 풀은 더더욱 없고 굉장히 어렵게 산 거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배가 고프고 어려우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제 위시리스트 같은 걸 하지. 내가 만약에 뭐 이러면 편해질 때 먹고 싶은 거 이런 것도 적지만 군대에서도 제대하는 그럼요. 쭉 적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내가 옛날에 먹었던 음식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허균이 사실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상당히 고위관직을 지낸 분이고 이 고위관직을 옛날에 지내면은 사실 그 주변에서 곳곳에 선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선물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음식 선물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상적인 음식도 또 그 당대 반가의 음식도 먹었겠지만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식들을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또 본인도 고위관직을 지내는 동안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먹는데 예를 들면 웅장, 곰발바닥 요리. 뭐 지금도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웅장을 한두 번 먹은 게 아니에요. 보면은 웅장을 먹었는데 강원도 회양 웅장이 최고더라. 그러니까 그 웅장 전문가 수준. 내가 뭐 의주 것도 먹어보고 또 희천 것도 먹어봤는데 강원도 회양 웅장이 최고더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든지 또 표태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범의 탯줄이거든요. 범의 탯줄. 범의 사실 범의 탯줄을 어떻게 요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강원도 양양에 이 요리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뭐 다른 데서 만든 거는 불결해서 불결해서 못 먹는데 양양 거는 정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한두 군데서 먹어본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녹설 그 사슴의 혀
그다음에 뭐 녹미, 사슴 꼬리 예. 또는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요리들을 상당히 기록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문대작의 많은 그 음식들 소개된 걸 보면은 이 특히 영동 지역 음식이 아무래도 타 지역보다는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마 허균 선생이 이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과 인연이 더 있었기 때문이겠죠. 예. 그 연구자들에 의하면 아직도 그 허균이 서울서 태어났는지 강릉에서 네. 태어났는지 그 부분도 사실 불분명한데 네. 확실한 것은 그분의 외가가 강릉이었고 예. 또 강릉 부사를 했던 아버지의 또 거처도 강릉에 있었고 네. 그래서 뭐 초당 두부의 창시자가 뭐 허엽이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그 강릉에서 2년 머무르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식도 이렇게 잃고 예. 그런 아픔을 달래준 곳이 또 강릉이다 보니까 이분은 그 강릉을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네.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거의 뭐 글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강릉 사랑이 이제 확대돼서 예. 양양과 삼척 같은 동해안 전역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삼척이 좀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허엽이 삼척 부사를 역임했고 네. 또 장인인 김효원도 이제 삼척 부사를 역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균이 자기도 그 삼척 부사로 가고 싶다고 청하기도 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1607년인가 그때 이제 봄에 삼척의 부사로 이제 임명됩니다. 근데 그 3월에 임명돼서 5월에 파직되는데 이제 불교를 숭상했다고 예, 예. 파직되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어요.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죽소리에 올라서 이렇게 시흥을 베풀었던 그런 감회라든가 또 백성들의 순한 인심이라든가 아름다운 자연 환경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을 남긴 것을 보면 굉장히 그 뭐 강릉 삼척 영동 지역의 예. 애정이 각별했던 분 같아요. 이 도문대작의 그 전문을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고 싶은데요. 해산물을 다룬 내용들이 훨씬 더 비중이 많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것도 그럼 호균 네. 선생이 그렇게 한 건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 전문을 다 읽어보시는 예. 거는 쉽습니다. 번역도 다 돼 있고요. 네네. 뭐 한 15분이면 다 읽습니다. 다 읽어보고도 쉽고 다 네. 먹어보고도 쉽고. 그게 중요한 거죠. 곰발바닥 빼고 그런 점 엄두가 안 납니다. 예. 근데 그 곰 남는 거 뭐예요? 아니 바닥 먹고 나서 그 곰이 하잖아. 그 나머지 가지고 뭐 하죠? 곰의 발바닥 빼고 나서 나머지는 뭐 하냐? 박제? 글쎄요. 네, 이게 얘기가 지금 산으로. 예, 예. 네, 허균이 귀향을 간 곳이 함열입니다. 예, 함열은 그 앞으로 금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강이 흐르고 예. 있고요. 함열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군산항입니다. 네, 예. 말하자면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역에서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귀향살이하면서 먹을 거 구하기 어렵고 이러던 사람에게 네. 가장 이제 그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해산물이었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해산물이 예. 기록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이 도문대작에 나오는 음식들을 고운숙 선생님께서도 전부 다 만들어 보시진 못하셨지 않으실까? 네, 다 만들어 보지 못했고 강릉인이라면 도문대작에 방풍죽이 예. 기록되어 있다고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예. 그래서 그 허균 선생님이 좋아했던 방풍죽을 예. 누구든지 아직 강릉 분들도 그렇게 다 그러니까요. 들어보시지 예, 못한 예. 분들이 되게 많고 염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풍죽을 이제 대량 생산을 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드시고 싶고 맛을 보고 싶으신데도 어디 가서 먹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 드시는 분들이 예, 계시거든요. 아직 대중화되지 않아서 예. 시판이 되지 않으니까 들어보실 기회가 더더욱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소문은 많이 나서 건강에 좋다니까 한번 좀 어르신들께도 대접해드리고 싶고 나도 좀 먹어보고 싶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방풍죽이란 개념이 없으셨을 겁니다. 이게 도문대작이 널리 알려지고 그 방풍죽의 효능과 그 건강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것을 죽으로 이렇게 탄생시킨 분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고운숙 선생님이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강릉시에서 이제 특화 작목으로 이제 네. 지정을 했기 때문에 농가에서 지금 많이 보급을 하려고 애쓰고 네. 저는 이 방풍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요리나 잘 이제 어울리고 예. 또 별다른 특별한 향이 없어가지고 예. 잘 조화로웠습니다. 근데 아주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은 역시 백숙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백숙 맛있죠. 백숙 지금 어디 있나요?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한국 오실 때마다 네. 백숙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가면은 백숙 해달라고 직접 하셔요. 요리도 하십니까, 백숙? 저는 요리 많이 해요. 네. 백숙까지도 하실 수 있는. 백숙은 굉장히 쉬워요. 예. 어려운 음식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로 어려운 음식은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특히 젊은층 주부 중에 백숙을 직접 요리할 수 있는 백숙은 분은 쉬워요. 퍼센트를 네, 근데 삼계탕 있잖아요. 조금 네, 더 네. 복잡해요. 뭐 안에 뭐 넣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예. 넣어야 되는데 백숙은 그냥 쌀하고 닭, 뭐 저는 양파 하나 넣어요. 약간 단맛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끓이면 돼요. 예, 이 시간에 실고추도 넣어요. 언젠가는 또 최다미 선생님께서 준비한 백숙을 맛볼 시간을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닭은 직접 저희가 준비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고은수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도문대작에 나오는 요리, 방풍죽이든 뭐 그 밖의 요리든 그 당시의 요리법 그대로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준대로 비추어 봐도 그대로 해도 충분히 맛있고 어떻게 다른 게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방풍죽을 네. 예를 들자면 그 구체적인 조리법은 사실 없고 제가 도문대작을 볼 때마다 그 옛날에 양반은 식탐을 참 내지 않았답니다. 예. 식탐을 내면 양반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제 자제한 거겠죠. 네네. 자제 그래서 참은 거겠죠. 그러니까 오죽 식탐을 내면 저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네. 역설적으로 오히려. 조리서가 참 없는 거가 네. 참 아쉽습니다. 제가 예. 조리 공부를 하면서도 참 이런 거를 문헌으로 남겼더라면 그래서 지금은 제가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멋지십니다. 여러분, 조만간 머지않아 이제 방풍죽을 마음껏 편하게, 저렴하게? 네.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끝부분 항상 역사 가정, 역사 스토리 2프로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직접 맛을 보기도 했고 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최초의 음식 전문 평론가라고도 할 수 있는 허균 선생에게 그 당시에 없었던 음식, 오늘날엔 우리가 먹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던 음식 하나를 가져가서 대접을 해드린다면 어떤 음식을 맛을 좀 배드리고 싶은지, 먼저 전문가이신 고은숙 선생님께서는 어떤 음식을 가져가서 허균 선생 앞에 맛을 보이고 싶으세요? 제가 요리를 하면서 네. 느끼는 건데요. 세상의 모든 음식들이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마다. 그리고 모든 식재료가 특별히 이제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식품이 좋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지만 모든 식품은 다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강릉 한가가 유명한데 한가를 허균 선생님께 진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강릉 한과. 네. 한과가 도문대작에는 안 들어있었나? 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습니까? 저 들어있습니다. 발견을 못했습니다. 들어있는데 그게 이쪽으로 돼 있지 않고 다른 전라도 음식, 지역에, 전주 음식으로. 그러면 맛을 봐야 됩니다. 허균 선생님이 맛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요. 강릉 한과니까. 그걸 보셔야만 이거구나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쪽보다는 이쪽이 뭐 이런. 강릉 한과를 네. 직접 허균 선생님께 맛을 배워드리고 싶다는 고은숙 선생님이셨고요. 최다미 교수님은 허균 선생을 떠올려 주십시오. 떠올려 주시고. 제가 우리 한국 친구들하고 세계 여행하면서 느낀 건데요. 한국 사람 입에 맞는 음식 중에 중동 음식이 참 많아요. 네. 중동 음식은 담백하고 기름기 많지 않고 상당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음식 중에 뭐 허무스, 트블리, 그런 음식들이 굉장히 개운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태원, 네. 이태원에 이집트 음식점 좀 있거든요. 제가 모시고 가고 싶어요. 네, 거기- 이집트 음식점. 이 새로운 또 주장이 나오셨습니다. 분명히 예. 그 맛있게 드실 거예요. 허균 선생님께? 그렇게 가실 때 저희한테 연락을 좀. 예,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야, 근데 허균 선생님이 지금 오늘날에 최다미 교수님이 안내하는 식당에 가서 중동 음식을 딱 먹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예. 아, 멋진 상상이셨습니다. 김태수 소장님은 어떤 음식을? 우리 동해안에 뭐 여러 가지 뭐 해산물이 많아서 많이 드셔보셨겠지만 그 삼척에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곰칫국이 거의 관광 음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그 삼척은 그 장국 문화라서 그냥 고추장 풀어서 뭐 회도 담아 먹고 곰치도 그냥 끓여 먹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김치가 첨가된 게 결국 곰치국인데 그런 그 서민 음식이지만은 지금은 뭐 관광 음식으로 자리 잡았으니까 그 맛을 보시고 미식가적 어떤 식견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리고 매주 김치 좀 드려야 되는데. 매주 김치 드려야 돼. 그때는 고춧가루가 미처 없었을 아주 거예요. 매운 매주 김치를. 자, 그러면 곰치국 드실 때 반찬으로 김치까지 같이. 김치랑 같이. 예. 역시 또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허균 선생님께서. 김풍기 교수님은 어떤 음식 대접하고 싶으세요? 저는 외국 음식을 하나 추천하고 싶은데요. 중국 가면 취두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취두부. 냄새 아주 심하게 나는 두부. 물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허균 선생님은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허균 선생이 그 문학사에서 보면 중국 당대 문학의 가장 선진적인 것들을 받아들여서 자기화해가지고 새로운 문학 작품을 쓴 분이거든요. 음식도 한번 그런 걸 한번 맛보시면 새롭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효된 거죠? 네네네. 발효된 거. 예, 썩힌 겁니다. 저도 먹고 싶어요. 허균 선생님 혹시 들리신다면 딱 1박 2일만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음식들을 맛보고 마지막 한과까지 드시고 다시 중국으로 가서. 예. 그리고 뭐 요즘 나오는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좀 드시면 또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농담입니다. 피자 한 판. 피자도. 2018 동계올림픽을 앞둔 우리 강원도. 지금 그 올림픽을 찾을 외국인 관광객과 또 선수 임원단들을 위한 우리 전통의 먹거리 개발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음식들을 창조해내는 것도 괜찮지만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것은 이 도문대작에 실려있는 음식 중에서 우리가 다시 재발견하고 재탄생시키는 음식을 개발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오늘 드네요. 자, 오늘 시간여행 강원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